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8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휴 끝나고 참 우울하네요. 그죠? 아까 제가 잠깐 오전 라이브도 했는데 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좀 너무 안 좋고 우리가 쉬는 날 안 좋은 게 좀 많았죠. 물론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가 오늘 또 빠진 것도 있지만 그 중국의 지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계속 좀 쇼크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그걸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위안화가 약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빼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악재고 그래서 지금 수급도 좋지가 않습니다. 환율이 막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을 때가 기회인 거고 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을 때 투자하고 좋을 때 팔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 안 좋은 것들. 근데 이게 계속 안 좋아지겠냐 그렇게 보진 않는데 아무튼 다시 2,500 초반까지 증시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직 장은 안 끝났지만 끝나면 또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가지고 실적 위주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산업은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내일 해드릴게요. 산업은 나머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고요. 라면 보고서 하나 있고 간단히 설명드리고 유통, 유통 중에서 이제 면세점 얘기는 다 아니까 그거보다도 이 쿠팡과 이마트, GS 리테일 얘기 한번 해드리고 여행업종의 호재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는 이제 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다 셀트리온, GMBS 에코, HPSP, KNJ, 첨보, 레이, 삼성화재, SK오션플랜트, 한국자산신탁, Y젠터, 넥스틴, TMC, SFA, 두산테스나, ISC, JO, 엠플러스, 신흥SEC,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SL, PHA 많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다 했으니까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이제 실적은 이번 어제 다 싹 다 정리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 좀 정리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따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아마 주말 정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한번 저렇게 여러분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실적 잘 나온 것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몇 시간 걸려요. 한 5시간에서 7시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도움 됩니다. 진짜 이게 지금 뭐가 좋은지 이게 보여요. 실제. 그래서 그걸 한번 어차피 이번 주말에는 함께 배우기 안 올라가잖아요. 제가 못해요. 할 수가 없고 그거 반도체 또 자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함께 배우기보다는 이제 시장 함께 읽기에서 그 실적 그것만 제가 따가지고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빨리 좀 방송해보면 너라면 이거 라면 얘기고요. 라면 삼양식품이 그때 상한가 갔죠. 정말 엄청났고요. 그렇게 참 주가 안 가다가 농심 갈 때도 안 가더니 실적 발표하고 급등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라면은 두 가지인데 유탕, 기름에 튀긴 거하고 겉면, 생면 같은 거고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요 튀긴 유탕 먹죠. 그래서 기름에 튀겨서 수분을 빼면 당연히 미생물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장하기 좋고 오랫동안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관하기도 좋아요. 이제 물에 딱 넣으면 다시 이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통통해지는 거죠. 참 라면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겉면은 이제 생면 건조한 거고 국내 라면 시장에서 유통면 비중 95%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양식품도 제가 이게 실적을 체크하다 보니까 전자공시 들어가 보니까요. 결국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결국엔 요 비용들 라면의 주 원료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실제 스프 가격도 좀 떨어졌고 뭐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원재료 비용 떨어지면서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에서 주요 이제 음식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7월부터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국내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은 일단은 저성장이죠. 2.5% 성장하는데 전 세계 성장률보다는 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는 농심이 뭐 항상 1위고 오뚜기, 삼양, 팔도. 팔도는 특히 2분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라면 시장은 1212억 개가 팔리는데 연평균 한 3.9% 정도 성장을 했고요. 중국이 제일 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일본, 미국, 필리핀, 한국 이런 순이고, 라면은 일본에서 발명됐죠. 인스턴트는. 그리고 라면 수요 상위 10개국은 한국이 2위예요. 왜냐하면 인당 베트남이 제일 많이 먹고요. 한국 사람들이 두 번째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이고, 주요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고기 베이스죠. 소고기 국물. 근데 일본은 닭고기인가요? 돼지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미국은 닭고기 베이스래요. 그리고 인도는 카레. 그 다음에 저기는 그 베트남은 쌀국수를 실제로 라면처럼. 이러고 약간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고, 미국 라면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5년간 연평균 4.5% 성장했고, 이번에 삼양식품이 상한가 간 것도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주요 라면 업체는 일본의 도요 수산, 농심, 니신인데 이 세 개의 업체가 이제 경쟁인데, 농심은 비싸게 팔고요. 미국에서. 일본은 싸게 팔아요. 신라면 개당 1.3달러인데 이 니신 같은 기업은 봉지라면 3, 4개가 1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K푸드도 요새 성장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짜파구리 아시죠? 기생충에 나왔던 그게 이제 히트치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 막 유튜브 통해서 막 서로 매운맛 챌린지 하고, 그 BTS가 불닭볶음면 먹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비비고 만두, 풀무원의 얄피 만두, 또 이게 안에 고기 야채가 꽉 차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K푸드 특징이 제대로 됐대요. 안에 내용물들이. 농심 신라면은 풍부한 건더기 스프,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굉장히 특별한 맛이죠. 빙그레 메로나, 또 오리온의 초코파이. 그리고 우리나라 라면 기업들 점점 해외 비중이 38%까지 지금 늘어났고, 이러면 이제 거의 절반까지 가겠죠. 농심은 2위 따라잡고 지금 계속 성장 중이고, 아무튼 상반기에, 근데 이제 단 주의하실 건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약간 슬로우할 수도 있다는 건, 그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라면 수출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이 불닭볶음면 요거 챌린지, 저도 불닭볶음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는 그 짜장, 불닭볶음면 짜장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저는 라면을 잘 먹는 편은 아니에요. 1년에 거의 많이 안 먹죠.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데, 근데 이제 이 불닭볶음면은 좀 어쨌든 한 번씩 매우니까 이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먹게 됩니다. 땀이 이렇게 쫙 빼면 매운 거 먹고 땀 나오잖아요. 전 좀 땀 흘리거든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 좀 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먹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장이 이러면 저도 역시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유통, 쿠팡과 이마트가 참 이렇게 대비됩니다. 쿠팡은 1,900억 벌었고 이마트는 530. 물론 이마트도 장사를 못한 건 아닌데 신세계건설 이쪽 적자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다각화돼 있으니까 이마트도 사업이 너무 많아요. 막 스타벅스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쿠팡도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어제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이죠. 좀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쿠팡 경쟁 상대는 사실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그건 인정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선 대형 유통 업체 중에 네이버는 사실 유통사라기보다는 중개업체죠. 이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통사업 한정 시에는 경쟁 상대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 수익성 레벨이.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예요. 소매 유통, 지금 점유율도 떨어지는 데다가 고정비 오르고. 실제로 저도 이마트 옛날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말 그러니까 쇼핑할 때는 쾌적하긴 한데 야, 이거 이마트도 참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금 판관 비율이 35%나 되고요. 대형마트는 가격을 싸게 해서 다양한 상품을 파는데 이걸 온라인이 해버리니까 경쟁이 떨어져요.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가서 안 삽니다. 예,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집 앞에 있는 대형 슈퍼마트 가버려요. 슈퍼마켓. 그 GS 슈퍼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이 하시는 대형 슈퍼마트도 있어요. 뭐 저희 동네에도 몇 개 있거든요. 그 체인점은 아닌데 그런 데 가서 사버리죠.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길거리. 그러니까 요새 제가 봤을 때 많이 보이는 게 이렇게, 저도 이제 막 퇴근할 때 보면은 제가 다니는 이 루트에서 편의점도 많이 보이지만 그 대형 슈퍼마트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 고정관념 때문에. 저게 대형 마트 때문에 슈퍼마켓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편의점도 있고. 아니에요. 오히려 잘 돼요. 그래서 이번 2분기에 GS 슈퍼 실적 엄청 좋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분 의견은 이게 구조적이다. 슈퍼가 잘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쿠팡이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슈퍼입니다. 왜냐하면 슈퍼에 가서 신선식품 사오거나, 편의점에 신선식품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당장 내가 뭘 먹어야 되는데 이걸 당일 배송으로도 하기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슈퍼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대형마트 시장 규모가 1% 준다면 슈퍼는 매출이 4에서 5%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인 변화니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GS 리테일한테 주문하는 건 뭐냐면 프레시몰 결단해라. 비중은 더 줄이든가 약간 그런 것 같고요. 프레시몰 온라인 사업인데 사실상 좀 쉽지 않잖아요. 그 사실상 그냥 쿠팡이 장악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또 경쟁하는 것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는 슈퍼마켓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여기엔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슈퍼에 더 투자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영자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 종목 GS 리테일이고, 최선호주는 제가 이제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얘기는 안 할게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예. 그리고 판관 비율인데 쿠팡은 떨어지고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GS 슈퍼인데 성장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그동안 안 좋았지만 이제 좀 단체 관광 재개하면 중국 여행사가 한국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중국인도 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이드 붙여줘가지고 관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사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드블록은 뭐냐면은 이제 여행사가 항공사랑 계약을 맺고 성수기에 좌석을 미리 받아요. 아마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통용하면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대신에 비수기에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는 그 손실 좀 떠안을 수도 있는 거죠. 비수기엔. 근데 왜냐면 성수기 근데 물량 확보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고, 또 인터파크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예. 여기온가요? 그 뭐죠? 인터파크 인수했던 게 여기온가요? 예. 야놀자였나?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제 그 인터파크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지금은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중국 단체 관광 있으니까 좋아질 거다. 사실 모드 투어 기억나시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얼마 전에 8월 초로 기억납니다. 갑자기 내부자가 산 거 기억나시죠? 주가 14,000원 할 때. 예. 진짜 근데 참 희한하게 타이밍도 잘 맞았어요. 단체 관광 와가지고 그냥 주가 급등했죠. 예. 아무튼 이제 여행사도 다만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여행사들도 지금 단체 관광의 수혜는 받는다. 요렇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래서 주가 되게 안 좋았는데, 현대차 증권의 엄민희 연구원이면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목표 주가 유지했고 영업이익은 감소했죠. 네,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요 4.4%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괜찮아요. 신규 파이프라인 공급됐고
하반기에는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 근데 요거 이제 요거는 아직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내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꾸 저걸 너무 기대하면 주가에 오히려 부정적이거든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램시마 있으십니다. 10월에 미국에서 승인만 받으면 한 번에 모멘텀 되지 않겠냐. 저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유럽에서는 잘 되잖아요. 램시마 있으시가. 집에서 주사 맞는 거. 예. 그래서 미국 저건 신약으로 인정받아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의 플랫폼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것만 좀 승인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용이 좋았던 게 오늘 주가는 빠졌다 하더라도 신규 파이프라인 제품 비중이요 29%나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력 말고도 신규 제품들이 이게 커버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좀 괜찮지 않았나 싶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초로 상반기 누적 매출 1조를 넘어섰다. 근데 물론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저렇게 신규가 늘어나면 기존 제품에 이게 좀 판매가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적절한 비중을 하는 건 좋은데 기존 제품들은 경쟁이 점점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제품 늘리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게 보고 있고,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반기 누적 매출 1조 넘었고 유럽 좋고, 램시마 SC는 출시 3년 만에 점유율이 15%까지 늘어났습니다. 트룩시마도 좋고. 예. 근데 물론 이제 21년보다는 조금 점유율은 좀 떨어졌는데, 다만 직접 판매 및 적극적 입찰 참여로 매출 회복 기대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미국에 직판하잖아요. 옛날에 영업망 통했는데 그게 좀 시간 걸려요.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서 점점 이제 비용은 줄겠죠. 저게 자리만 잡히면. 예. 그래서 램시마 SC가 좀 대준다면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도 좋은 게 이런 블록버스터 제품을 또 공급할 수 있잖아요. 유통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플라이마는 미국 보험사 이 PBM사들하고 협의 및 계약 진행 하나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근데 아마 9월에 제공시할 것 같고. 근데 아까 제가 아침에 이건 기사니까 이건 뭐 제가 그냥 소설 쓰는 건 아니고 아침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빼고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만 하는 합병안 뭐 이런 게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기사는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원래 저는 3사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 그런 좀 약간의 그 뉴스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9월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합병을 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아직 너무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감은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GMBS 에코가 뭔지 아세요? GMBS 엔지니어링 아시죠? 유니셈 경쟁사 GST랑 경쟁사이죠. 그 반도체 유해가스 제거해주는 그거 기업이고요. 반도체, 태양광 등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화하는 스크러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동사가 이제 폐수가 안 나오는 스크러버 그거를 또 만들고 있고, 상반기만 영업이익이 124억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는 어제 봤거든요. 어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천천히 2분기 실적주들 봤는데 GMBS 에코라는 기업이 딱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름이 좀 헷갈리더라고. GMBS 엔지니어링 아닌가? 그래서 근데 제가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들어가서 딱 봤더니 에로티 베큐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딱 보면서.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태양광 매출이 50%까지 늘었어요. 전체 매출의 절반이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크러버가 태양광에도 들어가요. 근데 실제 여기도 나와 있죠. 태양광이 성장했다. 중국과 인도 쪽으로. 예. 여기에 이제 내년에 반도체까지, 올해 말이나 내년에 반도체까지 좋아지면 양수 겸장이죠. 내년엔 태양광도 좋아요. 계속 좋아요. 내년까지. 예. 왜냐면 중국이 투자하니까. 그래서 GMBS 에코도 주가 계속 좀 재평가 받지 않을까. 약간 에로티백 규모의 데자뷰를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HPSP는 여전히 뭐 좋죠. 영업이익률이요 56%입니다. 어마어마하고요. 내수 성장했고 주로 미세 공정이 들어가요. 원비, 이제 D램 쪽에서도 가장 미세한 공정, 10나노 이하, 로직, 비메모리 반도체. 네. 여기에 동사 장비 뭐죠? 어닐링이 뭐예요? 웨이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손상된 거. 근데 그거를 고압수소로 낮은 온도에서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200단 이상 낸드 성능도 개선시켜주고 아무튼 계속 침투율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직 반도체 하이케이라고 있죠. 저 유전막 고유전체를 증착을 하죠. 고유전체를 증착할 때 웨이퍼에 손상이 입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 이제 치료해 주는 거죠. 치료제. 그래서 수율 개선 장비로 어제 그 함께 배우기 어제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 기업들 중에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독점 기업이라 계속 매력은 있지만 주가가 싸지는 않다는 게 단점이라 싸지는 구간은 반드시 또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회로 포착하시면 좋겠고 반도체 시각 파츠죠. SiC 링.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가 이 웨이퍼를 딱 잡고요. 이걸 깎거든요. 식각을 하거든요. 그 밑에 받침대 소모성 부품이 이제 식각 파츠라 그러죠. 그거 만드는 기업이고 SiC 링은 주로 낸드에 들어갑니다. 근데도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100% 가동. 놀랍습니다. 네. 이 기업은 하나머티리얼즈랑 좀 다르죠. 하나머티리얼즈는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사에 직접 납품하고 비포 마켓 JNK는 뭐죠? 그 어디는 KNJ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 반도체 제조사. 여기가 좀 더 저가로 들어가지만 지금 반도체 제조사들은 값싼 걸 더 원해요.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죠? 반도체판. 그래서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딱 맞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비포 마켓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업황 돌리면 비포 마켓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저 애프터 마켓. KNJ가 그래서 좀 유리하다. 증설을 했는데 챔버 한 대당 매출이 70억까지 나오니까 앞으로 280억 예, 매출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8대 지금 현재 매출은 560억이거든요. 8대가. 여기에 4개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절반 이상의 매출이 또 늘어나는 거죠. 예, 그 중국에 또 납품도 하나 봐요. 중국이 이제 미국 식각 장비 막 중국에 수출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을 또 가져간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PER 7.4배로 주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너무 애프터마켓만 좋고 비포는 안 좋다 이런 시각보다는 둘 다 괜찮다. 근데 저 SiC를 만드는 기업이 어쨌든 매력적이죠. 예. 저게 근데 낸드 업황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조금 이제 반도체 업황 돌리는 데 시간 필요할 것 같고요. 첨보는 제가 읽어보니까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왜냐하면 그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3분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중국산 전해질 사용 제한으로 동사 IRA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는 이어지겠지만 단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억은 너무 심했어요. 10억. 예. 그래서 여기 아마 이익률 같은데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40%나 급감을 했고 지금 시가총액이 1.6조잖아요. 1.6조인 회사가 분기에 10억 벌면 그건 아니죠. 예. 순이익은 320억으로 대규모 적자. 근데 이거는 뭐 그 파생상품 손실이니까 일회성이라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2차원지 소재의 그 매출의 60% 이상인 피전해질의 수출량이 이제 6월에 좀 이제 회복은 좀 되고는 있는데 판가 있죠. 이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LiPF6라는 전해질이죠. 전해액을 만드는 커피가루. 그게 전해질인데 그게 LiPF6인데 이게 중국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악영향을 줬고 F 전해질 있죠. P, F, D 이 세 개거든요. P가 주력인데 그래도 어쨌든 F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 새만금 공장 가동 전까지는 생산이 중단된대요. 제품 라인 개조를 위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기존 생산 능력 1000톤에서 10,000톤으로 확대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보릿고개입니다. 숫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6억 적자 날 것 같고요. 예. 7, 8월도 지금 조금 부진하다고 하고 9월 회복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내년엔 좋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LiPF6 가격, 영업이익률 급감, 이익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예, 지금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이니까. 근데 올해도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첨보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적만 봐서는. 내년 본다면 괜찮아요. 내년에 새만금이나 이런 데서 또 공장 가동 들어가고, 또 중국 인플레,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중국을 규제하거든요. 이것도 첨부한테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단 숫자를 못 보여주니까 좀 당분간은 어려운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레이는 이제 미래에셋의 김충현 연구원님이, 레이도 아침에 아까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나왔는데 안 좋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기대에 미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하고. 매출 늘었으면 영업이익도 늘어야죠. 근데 이게 보니까 원가는 크게 안 늘었거든요. 오히려 매출 총 이익률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합격.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판관비 빼야 돼요. 판관비가 뭐죠? 마케팅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수도비, 운송비, 이런 거 다 이런 거 판관비인데 그걸 빼야 영업이익 나오는데, 이게 매출이 26%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똑같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이유가 있어요. 매출이 왜 기대를 하회했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매출이 기대를 하회했어요. 늘긴 늘었지만 북미 딜러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북미 치과 거래선을. 그리고 그 기존의 거래선 출하 예정이던, 그래서 물량 40억이 하반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하반기는 잡히니까 뭐 이거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고, 또 유럽향 고사양 제품의 이 디텍터 공급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죠? 다시. 그 레이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텍터라고 이제 엑스레이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부품 중에 하나인데, 요게 좀 공급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공급이 부족한 거죠. 부품 공급이 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고사양 제품 이 디텍터 공급 이슈 때문에 기존 계약 대비 20억 원 정도가 물량이 출하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40대 정도 주문을 했는데 30대, 그러니까 세대 정도밖에 지금 수령 못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좀 시장 발굴 차원에서 기대를 했던 영역인데, 이게 유럽으로 이제 물량이 못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디텍터 수급이 지금, 그러니까 부품 공급이에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간 2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악화된 거죠. 부품 이슈 아니었으면 매출이 좀 늘었을 텐데, 3분기 분위기는 일단 유럽의 부품 조달 있죠. 방금 요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일본은 법인장을 교체했대요. 그러니까 영업법인 쪽에서 또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업이 정상적이지는 않죠. 좀 시간 걸리겠죠. 이 신임 법인장은 세계 최대 치과 기업 출신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안 좋아지면서 병원의 장비 지출에도 영향. 이 덴탈 치과 쪽에 들어가는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도 4분기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레이페이스 이제 안면을 인식하는 건데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왜 이익이 이렇게 감소했냐면, 그러니까 이익이 정체됐냐면, 매출 증가에도 광고 선전비가 15억이나 늘었습니다. 치과 잡지에 그 피부 미용 의료기 있죠. 에스테틱. 요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브랜딩 구축 작업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 잡지 같은 데다가 넣는 거죠. 우리 이런 사업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담이죠. 비용 부담. 당장 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3분기부터는 축소가 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좀 주가의 부담이고, 인건비가 54억이나 증가했어요. 레이 팀스라는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했대요.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해주는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54억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실적은 좀 쇼크가 나왔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북미 거래선 변경과 유럽향 고사양 제품 부품 공급 이슈로 60억가량 물량이 좀 지연됐고, 이 두 개 아니었으면 매출이익 다 괜찮았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3분기도 부진할 것 같고, 이러니 주가가 못 가죠. 기관들이 그래서 막 던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은 3분기에 휴가 시즌이라 일본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도 지금 이 시기에 법인장이 또 교체돼가지고, 아무튼 참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매출은 좋은데 비용이 이렇게 나가버리니 참 꼬여버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스텝이.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4분기는 좀 풀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의 기술력 좋은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인건비, 광고비 여기 줄어드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3분기 실적 발표는 보통 10월 말이나 11월에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기회 같은데 이런 인건비나 광고비 내용은 계속 어떻게 될지는 이게 근데 만약에 또 늘어나고 또 약간 비용 부담이 생기면 주가는 못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회는 맞지만 계속 업데이트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또 좋아진다면 또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겠죠. 삼성화재는 실적 무난했고요. 다만 삼성화재는 배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인데 그 배당 성향 30% 가정하면 보통주만 해도 6.4. 우선주도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우선주가 훨씬 높다. 삼성화재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9% 정도까지 기대가 됩니다. SK 오션플랜트 숫자 좋더라고요. 깜짝 실적 나왔습니다. 이미 종료된 프로젝트들 있죠. 이미 다 종료가 됐던 이거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출 원가가 발생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매출이 52%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3분기부터 해상풍력 수주가 또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특히 가장 기대하는 게 대만하고 신한, 우리는 한국에 이쪽인데 대만이 엄청 큽니다. 요거 반드시 따야 돼요. 1라운드, 2라운드는 대부분 지금 SK 오션 플랜트가 땄거든요. 근데 3라운드까지 이어진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실적은 놀라운데 어차피 수주 산업이고 이미 종료된 프로젝트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주가를 결정하는 건 수주입니다. 수주. 신규 수주 계속 나오는지. 그래서 하반기에 대만 중요하고 또 고성에다가 그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단지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된다면 더 높은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다만 요즘에 해상풍력 같은 거 보시면 일부 국가에서 너무 비용 많이 들어간다. 스탑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래서 요새 CS 윈드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해상풍력 수주는 좀 계속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쫓아가지 마시고 수주가 좀 감소했어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이번 2분기 수준 조금 줄었어요. 잔고가. 그래서 계속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뭐 이번에 숫자까지 검증됐으니까 뭐 괜찮은데 주가는 그러니까 항상 좀 낮을 때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국자산신탁은 삼성증권의 이경재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4,300원 유지를 했고요.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24% 감소했고 이자 수익은 27% 증가하면서 외형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충당금 기준이 좀 엄격해가지고 충당금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이익이 좀 부진했고 수주는 유지하고 있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분양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최근에 분양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신탁 사업 문의가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은 탄력을 좀 받을 거로 보는데 신탁사가 정비 사업 진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자산신탁은 여의도에 여기 재개발하는 지금 몇 군데 있죠. 왜냐면 아파트가 노후됐으니까 어쨌든 그쪽에 수주를 좀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다음에 가시적 성과를 예상하고요. 여의도 시범 빠르면 내년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대리무성과 목동 9단지 이쪽에 이제 주요 재건축 예비신탁사 지정 완료 됐고 그리고 올해부터 남양주 대구 8달 재건축에서 매출이 인식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추진 중인 재건축 계획 세대 수가 2만 세대
인데 차입형과 이제 유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익 인식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입형 스탁은 주로 이 신탁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둔촌주공 리스크도 있었고 원가 상승과 PF 부담으로 인해서 이번 재건축 사이클도 이제 조합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신탁사가 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당 많이 주고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6%를 넘을 정도로 배당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아져가지고 배당 컷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배당 수익률 제가 봤을 때는 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G엔터는 그 블랙핑크 재계약이 제일 이슈인데 숫자 되게 좋아요. 숫자 좋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할 것 같고, 예. 그리고 트레저라는 이제 보이그룹이 요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긍정적이죠. 그리고 본업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블랙핑크인데 블랙핑크 월드 투어 역대급 실적 확인했고 트레저도 그러니까 이 투톱이에요 지금 현재 블랙핑크랑 트레저가. 그리고 9월에는 이제 그 이쪽 YG의 가장 큰 기대주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하게 되고요. YG 플러스는 그동안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했는데 이제 많은 사업을 다 매각하거나 제외해버려가지고 깔끔해졌고 앨범 제작과 같은 IP에 연동된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YG엔터 전체적인 분위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회사도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앨범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높은 이익률 내줬고 단 유일한 지금 리스크는 지금 이미 날짜가 지났거든요. 근데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했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가장 이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겠죠. 재계약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넥스티는 이제 중국 쪽에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회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국향이 많고 실제 목표주가 96,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됐고 이익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 여전히 높고요. 중국 쪽에 매출 수주가 잘 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70%나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인데 설비 투자를 많이 줄였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중요합니다. 넥스티는 다른 것보다. 그리고 23년도는 올해는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는 현재 2분기 말 기준으로 342억 정도 되는데 넥스티는 빨리빨리 이게 도나 봐요.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 달성은 무리는 없다. 다만 그만큼 빨리빨리 수주를 따내야죠. 그리고 중국의 SMIC, YMTC, JHIC 이거 중국의 이제 유명한 그 반도체 기업들인데 여기에 공급도 좀 원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내년에는 반도체 전공정도 좋아질 거다. 설비 투자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넥스텐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 아무튼 지금 현황이 어떤지 말씀드렸고 다이 범프를 검사한 다이 있죠. 다이 칩하고 밑에 숄더벨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검사하는 장비가 크로키라고 하는데 요거 좀 HBM 쪽에 적용할 걸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적 좋고 놀라운 이익률이고 중국 수주도 잘 되고 다만 내년에 중국보다 뭐 물론 이제 중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인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업황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넥스티는 둘 다 중국도 좋고 한국에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MC는 이제 희귀가스 반도체형 그거 만드는 기업인데 목표주가 낮췄고 2분기는 예상보다 안 좋았고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소재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야 이 소재가 계속 쓰이는데 지금 그러진 않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희귀가스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낸드 추가 감산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희귀 특수가스 공급을 하는 업체거든요. 예, 업체인데 동사 출하량도 결국 낸드 이게 좀 감산을 하면 감소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판매 가격도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예, 2분기 판가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적 부진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 내용이고 감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일단 지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이제 경쟁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희귀가스 요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미쓰비시와 에어리퀴드만 생산 가능했던 디보란이라는 이제 그 특수가스 있죠.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산화했죠. 저건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높은 좀 밸류 받아도 타당하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가스나 소재 업종이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매출의 가치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 지금 당장 업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 잘 이겨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4년부터는 좀 개선된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뭐 소재 장비 중에서도 반도체 사이클에 연동되는 기업들은 내년 본다면 안 좋을 때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예,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재주는 대부분 지금 좀 부진합니다. 예, 삼성이 줄이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런 내용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년을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SFA는 삼성의 장족은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 이번에 기대치를 좀 미달했고,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성장한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아무튼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별도 기준 지금 수주 잔고가 1.3조 원이고 CIS의 단독 수주만 7,800억. 예. 그 2차 전지 장비만 보면 SFA 별도 내 잔고가 6,017억이니까 요거를 SFA 연결 2차 전지 이런 거 다 합치면 1.4조 원 정도 된대요. 수주가. 예. 2분기 신규 수주는 2천억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배터리 고객사양 쪽인데 이게 회계상으로 잡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거 2천억 감안하면 4천억 정도 되니까 물론 준 건 맞아요. 그래서 더 분발은 해야 되겠지만 수주도 활발하다. 예. 근데 비용 부담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고객사 대응 과정이나 이런 데서 늘어나는 추가 비용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를 좀 낮췄고 2차전지 수주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이익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결국 돈을 좀 벌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쪽 요즘에 좀 대부분 쉬어가고 있는데 SFA가 할 일도 지금은 뭐 수주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이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 사업부 내에서 나오는 비용들을 좀 적절하게 좀 관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스플레이 쪽의 원래 주력인데 이쪽은 이제 삼성도 SFA 지분을 좀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스플레이 쪽은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이제는 2차 전지 장비 회사로 좀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뭐 빠질 거는 별로 없어요.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다만 오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역시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 테스나고요. 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 7만 원 유지하고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또 잘 나온 기업들은 또 대접을 받습니다. 약세장에서도. 그래서 일단 실적 좋았고 원래 감익을 예상했는데 연간 기준으로도 증액,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두산그룹에 편입되고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저도 사실 두산테스나 봤을 때 이 회사 전방 산업이 이미지 센서니까 야 쉽진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폰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전장용 반도체죠, 자동차요. 이쪽으로 또 지금 이쪽 그 테스터 사업 이쪽이 성장하면서 메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장용 칩 외주 테스트 통해 실적 기여 중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있죠. ADAS. 여러분들이 이제 차 타시고 뭐 차선 변경하거나 갑자기 차선 이탈하거나 후방 주차하거나 뭐 이럴 때 삐삐삐 막 거리면서 막 신호도 주고 경고 멘트 해주고 그 다음에 차를 자동으로 막 이렇게 제어도 하죠. 예, 뭐 차선 이탈하려고 하는. 요즘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탑재돼 있죠. 그게 이제 ADAS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할 때 그거 테스트 해줍니다. 이 회사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에요. 그걸 이제 패키징 해주는 거죠. 대신 오사트 회사인데 이게 비중이 20%인데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말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기대가 되는 오사트 기업이 아닐까. 후공정 이 외주 업체죠. 예.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박준영 연구원님이 ISC도 쓰셨는데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요새 좀 빠졌었죠. 근데 실적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2분기에 인식돼야 될 소켓 매출이 3분기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내년도 봤을 때는 나쁠 거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내년에 데이터 센터, GPU 큰 성장, 특히 AI 관련주인데 실제로 엔비디아 수주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직접적 수혜받는 극소수 종목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주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HBM 수혜주라 그래가지고 한미랑 같이 그냥 급등했었죠. 예. 그 상반기에 이제 글로벌 기대 TSMC가 그래서 좀 중요한데, TSMC의 코워스라고 실리콘 이제 인터포저를 기판으로 딱 해가지고 위에다 HBM. 그러니까 제가 워낙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실리콘 인터포저고 HBM 한 12개 쌓죠. 많게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죠? GPU. 예. 얘랑 이렇게 연결하죠. 예. 요걸 이중 접방 기술 2.5D라 그러죠. 3D. 그리고 여기에 TSV라 그래서 이게 관통하는 구멍 뚫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예. 구멍 뚫어서 서로 연결. 요게 요 밑에 뭐가 있어요? 플립집 BJ 기판, MLB 기판. 그죠? 요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다. 아무튼 아니 여기 뚫는 건 아니고 요건 뚫는 건 아니고 여기 숄더벌 넣는 거죠. 예,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코어스예요, 코어스. 그래서 요게 이제 AI 가속기인데 요걸 만들어서 저기 엔비디아에 납품하죠, TSMC가. 근데 그래서 요 코어스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생산량이 한 이제 그 200, 예, 한 20만 킬로 K라고, 그러니까 웨이퍼 20만 장 정도 되는 거죠. K가 1000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수준을 예상하는데 하반기에 근데 추정치로는 여기 좀 더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그만큼 지금 출하량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IS 실적 덩달아 좋아지죠. 저런 것들 테스트 해주니까. 예. GPU 같은 거 있죠, 여기. 예. 그래서 단기적 주가 트리거는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엔비디아의 그 GPU 출하량입니다. 예. 내년이 제일 많이 성장해요. 성장으로. 24년도 이건 이제 최소고, 최대로는 여기까지도 지금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점점. 네. 그리고 TSMC 아까 그 코어스, 네, 그것도 이렇게 늘어나고 아마 내년 3분기가 이제 정점이 되지 않을까, 성장률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할당량 HBM이 최고 사양이고 요게 이제 약간 낮은 사양. 요게 아마 HBM3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하이닉스에 HBM에.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항상 이게 강해요. 지금 삼성보다는 엔비디아 납품하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 부진해도 다시 되돌림인데, 다만 이제 SK그룹에 편입돼서 물량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는 있어요 사실. 근데 삼성만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또 SK 물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알 수는 없어요 당장. 예. 다만 이제 퍼가 25배까지 지금 돼 있으니까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같은 보고서에 나온 건데 TSMC의 공격적인 저 설비 증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금 이 TSMC가 24년도 이 설비 증설을 200K에서 250에 300까지 좀 상향한다라고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 병목 현상 때문에. 저기 되겠느냐? 인터포저 있죠. 기판. 굉장히 비쌉니다. 저거 TSMC가 직접 만드는 특수 기판이에요. 저거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요 관통하는 거 있죠, 여기. 예. 여기 칩과 다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수직으로 뚫어서. 이게 연결하는 거죠. 쇠코챙이 딱 꽂는 것처럼. 요걸 TSV라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뚫어버리는. 근데 저 장비 중에 뭐 이오테크닉스가 기판 뚫어서 한다는 뭐 얘기도 있곤 한데 여러 얘기들은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뚫는 장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인터포저가 공급 부족하다. 이건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최근에 나온 거는 이 장비 부족하다. 예. 그래서 TSMC는 왜냐면은 저 TSV 방식을 이용해요. 근데 저거 말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억나세요? 제가 어제 함께 배우기 그 나이팅게일 편 있죠. 그 반도체 수율. 거기서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그 기업 하나 소개해드렸죠. 제우스 편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하이브리드 본딩. 그거 잠깐만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거기에 하이브리드 본딩 좀 잠깐 설명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 예. 나중에 또 그건 따로 설명해 드릴 텐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숄더볼이 없고 그냥 구리와 구리를 서로 이제 맞물리는 방식입니다. 이미 이것도 하고 있어요. TSMC가. 근데 지금 TSMC가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일단 여기에는 지금 TSV 구멍 뚫어 가지고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도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TSV다. 하이브리드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거예요. 나중에 더 대중화 되겠지만. 근데 그럼 왜 저게 장비가 뭐가 부족하냐? 무슨 장비?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도쿄 일렉트론 장비라고 합니다. 도쿄 일렉트론 뭐죠? 식각 장비의 최고봉이죠. 식각 장비. 램 리서치랑 경쟁하는데, 요게 딥프라, 저도 이건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예, 저도 이 내용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장비가 공급이 없다고 합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포저 부족하고 저거 뚫는 TSV 장비 부족하니 엔비디아 출하가 좀 안 됐던 거죠. 근데 저게 해결돼야 엔비디아 GPU 출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인터포저는 좀 빠르게 다른 업체들한테 외주 줘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대요. 요게 좀 중요하대요. 도쿄 일렉트론, 테레, 딥프라이, 식각 에칭 장비가 결국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겠느냐. 근데 현재 리드 타임이 이제 생산부터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현재 추정치에 만족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리드 타임이면 저 추정치는 충분히 도달할 것 같다. 다만 이제 TSMC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기준으로 24년 연말 생산 능력을 월 32,000장까지 늘릴 걸로 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생산력 충족하기에는 장비의 공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 더 장비를 수급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판이 커지고 있어요. HBM 저쪽 판이. 근데 저기서 생각할 거는요, 후공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TSV는 전공정입니다. 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또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론 좀 특화된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저렇게 자꾸 식각을 하면 뭐가 들어가요? 식각하면 찌꺼기들이 남겠죠. 세정 장비 이런 것도 더 필요한 거고, 예. 청소해주는 그런 장비들, 아니면 검사해주는 거,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연마해주고 평평하게 해주고. 근데 요거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 시각 장비에는 보통 이렇게 웨이퍼를 받쳐주니까 요게 그 SiC 링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주로 낸드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뭐 그게 실제로 들어갈지는. 근데 시각 부품이 들어가는지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만 어쨌든 저런 전공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예, 그거는 꼭 무조건 후공정만 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8월 23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이오는 목표 주가 유지했고, 제이오 요새 좀 안 좋죠. 주가 한참 그때 4만원 넘어서 주가 좋았는데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뭐 3만원 밑으로 내려와 버렸고, 매출액 좋은데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네. 일회성,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플랜트 엔지니어링 이쪽이 약간 일회성 손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의 핵심 뭐죠? 그 음극재죠.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 도전제. 예. 도전제가 보통 카본 블랙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CNT를 많이 쓰죠. 탄소 나노튜브. 예. 근데 그 원재료인 파우더, 가루, 그걸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주로 양극재에 들어가는 파우더 MWCNT를 만드는데, 요거는 일단 매출이 늘었어요. 그리고 가동률이 지금 100%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분기 대비해서, 물론 영업이익률은 요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플랜트 쪽. 예. 근데 CNT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이오를 볼 때는 플랜트보다는 요걸 보잖아요. 2차전지. 요거는 지금 괜찮다고 합니다. 연간 300톤 생산 능력 가정하에 상반기에 가동률이 무려 130%. 예. 나노신 소재나 동진 세미캠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파우더 같은 걸. 예. 그럴 때 이제 요 회사들이 그러면 그 생산량이 늘어나면 제이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에서, 양극 도전제에서 이제 TW 중간 제품 있죠. 뭐라 그러죠? SWCNT. 요게 음극 도전제에 들어가죠. 음극재. 그 다음에 MW는 양극. 이 두 개 합친 거 TW죠. 이 회사가 신제품으로 만든 거죠. 예, 둘의 장점을 결합해가지고 약간 가격은 싼데 성능은 훨씬 나은. 예. 그래서 고객사들은 제이오 증설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22년 말에 이제 준공된 연간 700톤 규모 증선부는 이제 3분기부터 가동 들어가고요. 추가 증설 계획 공시를 했는데, 요건 내년에 2월과 12월까지 각각 1000톤씩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내년도에 또 이런 증설 물량들이 또 잡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본 블랙보다는 계속 탄소 나노튜브로 바뀌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괜찮다. 다만 지금 나오는 숫자, 또 2차 전지가 요새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싸지고 있잖아요.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게요, 좋을 땐 끝도 없이 갈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빠져요. 그래서 이제 끝도 없이 빠지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끝도 없이 날라가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안 좋을 때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예. 좋을 때 사게 되니까 사람은. 그러나 뭐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전제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단단해야 돼요. 급 나간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근데 제이오는 지금 내용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 CNT가 요거는 오히려 가동률이 괜찮으니까. 다만 이제 3분기 또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봐주시고, M+는 제가 실적 보고 어제 봤거든요. 어제 실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키움의 오현진 연구원이 써주신 거 그냥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2차전지 조립하는 거 있죠. 노칭 자르고 스태킹 쌓고 탭 웰딩, 양극 음극 탭 붙이고 패키징 이제 보호 해주는 거죠. 조립해서 마지막에 이걸 전체 다 한대요. 턴키로. 그래서 국내에 많이 납품했는데 해외 쪽으로 좀 수주가 늘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가 더 수익성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2분기 매출이 5000%. 이게 지금 5000% 맞나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130억을 벌었어요. 작년 연간 매출액이 1166억인데 한 분기에 1500억 찍어버렸습니다. 영업적자 99억인데 130억. 완전히 환골탈태해버렸어요. 1분기도 별로 안 좋아서 1분기 매출이 127억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수주했던 거랑 올해 수주했던 일부 물량이 지금 2분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수주가 언제 잡힐지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이 수주 잔고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간 수주, 그래서 수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주를 봐야 되는 거고, 870억, 1800억, 2900억 점프했고, 지금 수주 잔고는 4300억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수주가 이렇게 늘어나니. 대부분 또 해외 쪽이래요. 예, 해외는 또 장비를 턴키로 한 번에 납품하는 거.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파워 8배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경쟁업체 대비해서 싸고, 예, 그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그래서 M+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 늘어난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면 이게 엄청난 실적을 기록한다는 거. 예. 사실 저는 이제 저도 M+ 같은 경우 봤을 때 부채도 많고 자꾸 적자나고 좀 답답했어요. 수주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는 그걸 해소했어요. 다만 한 가지 악재 있어요. 그거 염두에 두세요. 뭐냐면 전환사채가 240만 주나 있어요. 전체 주식의 20%입니다. 많아요. 16,639원이니까. 그건 염두에 두세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어느 날 전환사채가 나왔어요. 공시 통해서 이거 주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시하잖아요. 그럼 빠지겠죠. 그러면 기회입니다. 기회 같아요. 왜? 수급은 수급이고 단기 악재지만 펀더멘탈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봤더니 부채 비율이 545%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부채 비율 너무 높잖아요. 아, 이거 너무 높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회계적 착시 효과예요. 네, 부채 많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M+ 검색을 해서 이게 전자공시입니다. 그래서 반기 보고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물론 한번 회사에 확인은 꼭 해보세요. 예.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연결재무제표에서 보면 자산 있고 현금성 자산 보이세요? 현금성 자산이 596억, 단기 금융자산 이거 더하면은 한 700억 되죠, 대충. 두 개 더하면 100억이니까. 그죠? 현금이 한 700억 있고요. 그리고 요게 최근 요번 반기 말입니다, 이번. 다른 건 없고. 근데 부채가 보시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부채가 왜 이렇게 많지? 근데 봤더니 여기 유동부채 여기 있죠. 2,743억. 차입금은 얼마 없어요. 차입금 222억에다가 그죠? 유동성 장기차 이거 더해봐야 230억이에요. 이거 더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현금성 자산 700억에서 200억 한 300억 빼면 400억 남아요. 이자 지급성 부채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회사는 순현금이라고도 봐도 돼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부채가 많냐 그럼 무슨 부채가 500%냐 여기 보이십니까? 기타 유동부채가 너무 1770억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500억이. 예. 그죠? 전환사채 있죠. 요것도. 근데 전환사채는 어차피 부채니까. 근데 저건 주식으로 전환 안 했기 때문인데 예. 저것도 포함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저거는 어차피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제로 보면 장기 차입금은 또 60억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순현금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게 어떻게 순현금이냐. 예. 그게 말이 되나. 부채 비율이 500%인데 순현금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기타 부채가 뭔지 아세요? 기타 유동부채는 선수금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제가 만약에요. 제가 작가라고 쳐볼게요. 여러분이 출판사인데 저한테 예, 갑자기 돈을 줘요. 저 아직 작품 쓰지도 않았는데 예, 뭐 그냥 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한테 500만 원 줬다고 쳐볼게요. 아직 작품 완성도 안 됐는데 미리 줍니다. 뭐 계약금 같은 것도 있고. 그럼 그건 저한테는 부채인가요? 자산인가요? 일단 현금은 들어왔는데 저한테는 부채예요. 왜? 나는 이 돈을 받은 만큼의 일을 해서 줘야 돼요. 책을 써서. 그죠? 그게 선수금이죠. 그래서 선수금 부채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M+도 똑같아요. 선수금이 뭡니까? 네. 이거를 장비를 이제 수주 받았는데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미리 받았으면 선수금입니다. 그 만들 때
장비로 납품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채는 나쁜 부채는 아니에요. 만들어만 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여기 기타 유동부채 보이세요? 주석 들어가서 검색해 봤더니 맞죠? 선수금 딱 맞죠? 제가 예상한 대로. 예. 1768원. 예수금 요거는 얼마 안 돼서 이건 의미가 없고 선수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데 좀 더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 선수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부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장비를 수주 받을 때 미리 돈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미리 돈 받고 하는 경우는 저도 좀 의외예요. 보통 장비 수주할 때 뭐 계약금 같은 거 받을 수는 있는데 나눠서 받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근데 저렇게 많은 돈을 미리 받는 건지 아무튼 좀 되게 좀 의외입니다.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부채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런 이제 재무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부채 많다고 막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M 플러스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력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신흥 SEC 실적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68,000원 상향 조정을 했고 2분기 기대치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가 됐고요. 예, 중대형 캡 어셈블리가 뭐냐면은 각형 배터리 관련주예요. 이 기업은 각형 배터리하고 이제 원통형도 있는데, 그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모난 각형 배터리에서 그 위에 뚜껑 있죠. 뚜껑. 예. 뚜껑 이제 이 뚜껑을 딱 덮거든요. 각형 배터리 안에 이제 셀 넣고 그 뚜껑을 딱 덮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캡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예. 그 CID도 아마 이제 배터리 그 보호해주는 부품으로 알고 있어요. 요거 이제 중대형 쪽인데, 아무튼 요게 이제 주로 전기차에 들어가고 요게 리비안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형 CID. 근데 요게 이제 이번에 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리비안도 잘 되죠 요새. 리비안이 잘 되면요 삼성 밸류체인이 좋아요. 신흥 SEC나 상신 EDP.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증가했고 전 분기보다. 그래서 소형 CID는 리비안 효과 이어진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이익률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작년?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작년과 전분기보다는 개선됐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했고 올해 실적은 좋을 것 같다. 퍼도 났고요. 다만 삼성이 좀 공격적으로 수주도 하고 삼성이 투자도 많이 해주고 이래야 같이 갈 수 있는데, 삼성이 아시죠? 보수적인 거. 삼성 SDI 주가가 가져야 돼요. 너무 부진하죠. 요새 삼성 SDI가 정말 좀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SDI가 좀 움직여줘야 같이 간다. 근데 어쨌든 숫자 좋으니까 잘 좀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진테크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고 목표 실적 잘 나왔어요. 메모리 업황 이렇게 안 좋은데 실적 좋아요. 왜일까요? 선단 공정, 미세 공정, 거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같은 거, 미세화 공정수, HPSP 마찬가지. 전공정에서도 그런 이제 미세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은 좋죠. 그래서 증착 장비입니다. 그 화학 기상 증착 장비, 가스 뿌려가지고 증착하는 거 있고, 전구체랑 합쳐가지고 여기 밑에 반도체 웨이퍼 쪽에다 딱 입히는 거죠. 그리고 메탈 ALD는 금속을 입히는 거죠. 금속.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 ALD 장비가 이제 중요하죠. 실적 저점은 3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기대보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아무튼 근데 저점은 3분기다. 왜냐, 지금 전체적인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올해 D램이 1A에서 1B, 1B로 갈수록 이제 선단 공정이라 그러죠. 점점 미세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장비 사용량이 늘어난다. 에픽탁시 기억나세요? 파운드리 GAA에서 실리콘, 실리콘 게르마늄, 실리콘 게르, 얘를 식각시켜줘야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증착하는 거, 요거를 에픽탁시라 그래요. 그거 이제 증착할 때 장비 필요하죠. ALD 장비. 그래서 파운드리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파운드리 수혜주라고 봐도 됩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래서 24년 장비 투자는 어쨌든 D램 선단 공정 위주로 우선 배분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전 공정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보릿고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투자를 줄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유진테크는 굉장히 보릿고개를 잘 견뎌낼 기업이고요. 이오테크닉스는 목표 주가를 20만 8천 원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삼성전자가 HBM 투자 더 한다고 하면서 급등해버렸죠. 왜?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로, 예, 이렇게 어닐링, 그러니까 어닐링이라는 거는 이제 레이저로 잠깐 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게 후공정에도 들어가고 치료도 해주고 열 처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납땜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예. 본딩할 때도 들어간다고 하고 되게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어닐링 장비는. 그리고 레이저로 깎아버리는, 예, 절단 장비, 구멍 홈파는 그루빙 장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HBM3는 원제트, HBM3E는 원 A 공정에서 저 HBM은요 어쨌든 전공정으로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원제트 원 A 공정 시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요도 증가한다. 예, 또 스텔스 다이싱 장비 시향산 테스트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스텔스 다이싱은 이제 밑에서 웨이퍼를 안 보이게 뚫어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수주 가능성이 있고, 그루빙 장비는요 웨이퍼를 이제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야 되잖아요. 자를 때 길을 터줘야 돼요.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홈파는 거죠. 웨이퍼에도 홈파서 야 이대로 잘라, 내가 길 열어줄 테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루빙 장비죠. 그루빙 장비 시장 규모도 4천억인데 그 중에 한 20%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코라고 일본의 경쟁사 하나 있고요. 레이저 어닐링 업체는 비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할증을 줬어요. 왜냐하면 HBM 생산 능력 확대될 때 어닐링 장비 매출이 늘어나니까 실질 수혜주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 레이저, 그루빙 스텔스 성장할 것 같으니까 해외 업체가 독점한 것들을 또 국산화한 거, 이런 거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새 뭐 분위기 좋죠, 이오는. 예, 이오도 정말 뭐 작년 생각하면 너무 좀 답답하고 짜증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오를 그때 기업 분석하면서 참 이거 매력 있는 회사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아예 주가가 안 돼서 12만 원짜리가 6만 원 반토막 났었죠. 예. 우리 다 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17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주식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 회사가 뭐 싹수란 표현이 좀 그런데 주가 오를 만한 뭔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 성장이 잠재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당장 힘들어도 버티면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비코는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인데, 예, 그 추가 주문을 받았대요. HBM 고객향으로. 어딘지 몰라요. 예. 근데 LSA 장비는 메모리 시장에서 양산 적용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레오지가 아니고 레이저입니다. 계속. 네, 레이저 어닐링 장비. 그래서 1등급 비메모리 고객으로부터 선단 공정용 레이저 어닐링 장비 수주를 받았다. 예. 1등급 비메모리면 어디예요? 비메모리 어딜까요? TSMC 아닌가요? 왠지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LSA의 전체 시장 크기는 레이저, 예, 이쪽 관련된, 예, 시장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 이쪽 시장이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 비메모리 쪽입니다. 이쪽 시장은 한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커지고 비메모리도 같이 커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한미고요, 삼성은 이오테크닉스 주도하는데 삼성의 추격이 시작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만 밸류가 좀 많이 비싸졌죠. 그 점은 좀 부담이지만 그 추격은 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런 거 업데이트 하시면서 보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혹시 급나갈 수도 있잖아요. 막 갑자기. 그럴 때 기회로 또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SL도 실적 좋았습니다. 연속 서프라이즈 나왔고, 지난해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안 좋게 줬던 인건비나 운송비 이런 거는 많이 안정화됐고, SUV나 비싼 차들에 LED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혜를 받고 있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도 10% 넘었고, 한국 북미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현대차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 예. 상반기에 지금 8,500억이다라는 신규 수주 확보해서 앞으로 대형 부품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대차가 38, GM이 28, 기타가 30이에요. 기타는 여러 업체들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타 고객들로부터 2,500억 수주가 늘었는데, 예,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로부터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기적인 관심 필요하고요. PHA는 이제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 역시 이 회사 실적 좋더라고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근데 주가가 안 갑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 있죠. 거기에도 납품을 이제 할 텐데 안 가요. 퍼 300가 뭡니까? PBR 0.2배. 수년금 1200억.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왜 안 갈까요? 인정을 안 하는 걸까요, 그냥? 돈 잘 버면 뭐하냐? 예, 어차피 저성장인데 막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고정비 절감도 했고 좀 잘하고 있어요. 비용 통제했죠. 조지아주 서베너시 인근에 이제 투자도 하죠. 예, 그럼 내년엔 더 좋아질 텐데 왜 이러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봐도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인정 안 해주면 뭐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다. 보면 주가가 좀 미리 올라서 그런 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요 PHA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안 해준다. 주가만 봤을 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무튼 숫자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전자공시는 없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봤던 거는 제가 봤던 건 없었습니다. 예, 제 없었어요. 특별한 게. 그래서 이번엔 그냥 넘어갈게요. 예, 전자공시가 좀 좋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온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장 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거의 폭락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참 두들겨 맞아버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안 좋았고 다시 옛날 7월로 돌아갔고 강세 회장은 이제 또 약간 멀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물로 팔아버렸어요. 선물. 공격을 한 거죠. 중국 안 좋고 요새 중국 안 좋은 거 아시죠? 중국 안 좋고 경기 안 좋고 금리 인하할 정도고 환율 오르고 근데 여기에 기관들이 동참해서 던져버렸고 외국인은 좀 관망했지만 선물로 대량 매도를 쏟아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장 안 좋으니까 초전도체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결과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예. 지금 매일 이렇게 급등하니까 사고 싶죠. 아니 한양ENG도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물론 올라가는 거야 좋죠.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좋은데 나중에 저런 후유증이 심각해져요. 암호책도 그렇고 저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핵융합도 뭐 이쪽 관련주고 전선 LS전선도 아니거든요. 걱정이 심히 됩니다. 낸드는 오늘 한양ENG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 한양ENG 굉장히 옛날부터 예,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예. 오늘 유진테크 좋았죠 실적. 그리고 PSK홀딩스 좋았고 예, 테스도 잘 버텼네요. PSK 다만 오늘은 후성, 테크잉, 한솔케미칼 이쪽은 좀 안 좋았고요. 종합상사도 안 좋았어요 오늘 사실. 예. 저 STX가 가서 그런 거고 전력설비도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우주항공도 초전도체입니다. 태웅은 그래도 좋아요. 예. 이거 뭐 우주항공 쪽 아닌데 예.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카메라 쪽도 오늘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다만 탑 엔지니어링 요거 좀 내부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긴 했거든요. 그죠? 기억하시죠? 이게 왜 가는 거죠? 전 모르겠네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탑 엔지니어링이 파워로직스 지분 갖고 있거든요. 파워로직스는 어디죠?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옵토론텍 실적 잘 나왔어요. 예, 옵토론텍 진짜 많이 빠졌죠. 실적 잘 나왔습니다. 숫자 잘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대표주 그나마 네이버가 오늘 좀 버텨줬고, 원전주도 일부 좀 버텼고요. 다만 대부분 안 좋았고, 오늘 많이 빠진 건 제습기, 위니어가 폭락을 했고요. 위니어는 왜 빠진 건가요? 저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아이고, 감사하게 부적정 내렸대요. 저런 경우는 이제 관리 종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주가가 지금 하한가에 갔고요. 저건 기업 자체 문제죠. 리튬 관련주 오늘 안 좋았습니다. 첨보가 17% 아시죠? 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좀 부진할 것 같고, 금양도 8%, 에코프로도 오늘 6%, 2차 전지가 다 거의 폭락을 했고요.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모그린텍도 좀 부진했고, 아모그린텍 근데요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교육회사들도 오늘 조금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콘텐츠 기업들도 오늘 다 부진했네요. SBS는 그래도 이번에 좀 실적은 괜찮았어요. 자동차도 안 좋았고요. 자동차 일부 좋았는데 오늘 아진산업 하한가 같고, 서현이야 실적 안 좋았습니다. 화신 안 좋았어요. 인탑스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좀 쇼크난 기업들 있죠. 다 그냥 두들기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안 좋은 쪽은 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역시 이쪽 차 부품 쪽이죠. PCB도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PCB 쪽에서는 오늘 펨트론, 여기가 좀 안 좋았네. 펨트론, 뉴프렉스, 상하프론테크 이런 기업들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고요. 오늘 유통사들도 이제 월요일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졌어요.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하나갤러리아, 롯데쇼핑 다 일단 오늘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웹툰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대원미디어가 좀 빠졌고, 와이랜만 좋았네요. 게임 회사들 여전히 정말 좀 답답합니다. 아직도 안 좋고 헤어나질 못하네요. 특히 이제 아까도 NC소프트 누가 물어보시던데, NC는 저는 그 김택진 의장이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연봉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각성하고 회사가 또 바뀌면 돼요. 콘솔 게임 잘 만들고, 회사 맨날 그 모바일로만 많이 했는데 바꿔주면 좋죠. 근데 어쨌든 여기 임원 남아 있는데, 등기이사 여기 보수 총액이 100만 1000만억 14억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었나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요게 지금 그 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2분기 얼마인지 보이세요? 100만 1000만억 26억입니다. 4 곱해보세요. 4 곱하면 꽤 많겠죠. 연간 급여를 분할하여 25억 5,900만 원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했다. 당해년도. 그러니까 25억을 저걸 이제 분할해서 균등 분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액이 급여 상여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게 2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상반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일단 지금 NC소프트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회사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돈 잘 벌고 그러는데, 뭐, 100억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아마 상반기에 한 23억 정도, 25억인가요? 예, 이 정도 받았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뭔가, 이게 NC소프트도 이 경영진 스스로도 지금 안 좋잖아요, 상황이.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서 좀 뭔가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봉도 좀 낮출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환골탈태 해야 돼요. 예. 개발자들도, 예.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 더 모셔오시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콘솔 게임에 한번 승부 보면 어떨까. 온라인 지금 어차피 온라인하고 모바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돈 잘 벌었잖아요. 지금도 1등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될 건 콘솔 게임에서 NC가 안 해봤던 그런 패턴으로, 예,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 같은, 아니면 정말 닌텐도의 그 유명한 게임, 예, 제가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젤다의 전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런 걸 해주면 또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로 그냥 안주하면 안 되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NC는. 그래서 지금 꼭 NC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은 지금 위기인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또 바뀌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너무 안 좋네요. 예. 그리고 정유회사들 오늘 SOL 뭐 유가 빠지니까 바로 또 두들깁니다. 빠졌고, 예. AI 챗봇주도 좀 빠졌고요. 조선주 요새 좀 안 좋고요. 계속 밀립니다. 오늘 좀 장이 좀 급락하면서 하나오션은 좀 과하게 올랐어요. 그때 MSCI. 그러니까 이거 딱 보이시죠? MSCI 지수로 오버스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급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주도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페노션, 대한해운 연속 지금 급락 나오고 있고, 요새 폴더블 펀도 뭐 그거 이 추정치 좀 하향 조정했다, 뭐 월요일날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런 이슈들 나오면서 오늘도 좀 안 좋았어요. KH바텍도 급락해버리고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오늘 다 안 좋았고요. 그래서 뭐 좋은 게 없네요. 중국 소비주도 안 좋았고, 초전도체 빼고는 그냥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 네, 오늘 오른 기업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폭락한 기업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른 기업은 중해제약, SK오션플랜트 실적 좋았고, ISC, 한미반도체, 뭐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만 좀 버텼고 나머지는 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첨보, 레인보, 덴티움도 11%가 빠졌네요. 루닛, 금양,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하나오션, 솔브레인은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금호석유, 예, YG엔터,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FNF 뭐 할 것 없이 오늘은 그냥 초토화됐네요. 그래서 너무나 좀 분위기가 안 좋은 흐름으로 오늘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무겁네요.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오늘 그 일단 실적 관련돼서 한번 싹 다 정리는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그리고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한 것도 한번 이번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운 내시고, 급락장이 시작이 됐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또 환율도 안정화돼야 되고, 그러나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강세장의 흐름 자체가 훼손됐다 이건 아닌데, 증시는 계속 박스권장으로 좀 이어지는. 다만 걱정되는 건 미국의 금리예요. 미국의 금리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예,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좀 힘드네요. 예, 힘들고
아까 뭐 라면 얘기했는데 진짜 좀 매운 것 좀 저도 먹고 좀 더 정신 차려서 예, 또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